안녕하세요. 세상을 바꾸는 작지만 강한 흐름 채널 M&L의 밸류 크리에이터 김장길입니다. 창업 뉴스입니다. 2024년도 사업자금 조달 프로그램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3년차 이상, 그 다음에 7년차 미만의 창업기업, 도약기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창업중심대학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제 도약기에 있는 그런 창업기업 대표님들을 대상으로 평균 1.2억 원, 최대 3억 원만큼의 지원자금을 조달하는 그런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창업중심대학은 1월 12일, 그러니까 거의 열흘 전에 나왔었어요. 그리고 당시에 제가 굉장히 오랜 시간을 들여서 촬영을 해놨었는데 실수로 그 촬영본을 날려버리는 바람에 다시 찍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좀 이 방송이 늦어졌다. 요거는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업중심대학은 기본적으로 하나의 틀 안에서 예비창업자, 초기창업기업, 도약기업을 모두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틀이 같습니다. 그래서 일부 공통되는 부분은 그냥 똑같이 찍어서 같은 내용을 이제 같이 그 편집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부분 감안해서 이 방송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 지원 사업을 설명하기에 앞서서 그 네 줄 요약을 하겠습니다. 이건 다 똑같은데요. 일단 현존하는 모든 지원 사업을 통틀어 가지고 팁스를 제외하고 이만한 사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비 창업자는 혹은 또 초기 창업 기업, 도약 기업 같은 경우에는 망설이지 말고 모두 다 이제 지원을 해주는 그런 올해 가장 이제 창업 지원 사업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지원 사업이고, 이거랑 이제 같은 사업이 예비 창업 패키지, 초기 창업 패키지, 창업 도약 패키지인데 그것도 물론 같이 이제 지원을 하셔야겠죠. 아이템, 역량, 팀원 이런 거 고민 많이 하시는데요. 이제는 이거 고민하실 때가 아니에요. 이 고민은 작년에 이제 창업 준비를 하시면서 사업을 진행하시면서 했었어야 되는 부분이고, 지금 와서는 이거 가지고 뭐 보완할 수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서, 서류에 집중을 하셔야 되고, 이 사업계획서를 잘 써서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하시면 좋겠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사업계획서 서식은 대부분 대동소이합니다. 뭐 조금 달라봤자 약간씩 틀어지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함께 신청 가능한 다른 지원 사업들도 반드시 같이 신청을 하실 것. 그 다음에 지원 자격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물어보시는데, 이 지원 자격이 어느 정도 틀은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저도 그 지원 자격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아주 이렇게 좀 복잡하게 꼬아놓은 경우가 있죠. 이제 워낙 다양한 상황에 있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궁금해하시는 건 알겠지만은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이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거는 오늘 방송에 있는 내용 이상은 드리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반드시 공식적인 주관기관에 확인을 해보셔야 된다. 여기까지는 좀 알고 계시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이제 창업중심대학 지원 사업이라고 하는 게 어떤 건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이제 재작년 2년 전에 런칭이 됐었던 프로그램인데요. 정확하게는 2018년, 19년을 거쳐서 이제 그 전에 있었던 국가의 여러 가지 이제 그 정부 지원 사업, 창업 지원 사업이 한번 정리가 됩니다. 그 정리가 되면서 어떻게 이제 정리가 되냐면은요. 예비 창업자, 즉 사업을 한 번도 안 해본 사람들은 예비 창업 패키지라고 하는 사업으로 기존에 있던 것들을 통합을 시켜서 설립 이전에 예비 창업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평균 5천만 원, 최대 1억 원의 지원 사업을 지원 자금을 조달해주는 그런 이제 사업이 예비 창업 패키지입니다. 마찬가지 개념으로 설립하고 나서 3년 이내, 즉 사업자 등록은 가지고 있지만 아직 3년이 지나지 않은 그런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초기 창업 패키지라는 지원 사업이 나왔고요. 평균 7천만 원, 최대 1억 원을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3년이 지난 다음에 7년 이내인 그런 이제 창업 기업을 대상으로는 창업 도약 패키지라고 하는 지원 사업으로 평균 1억 2천만 원, 그 다음에 최대 3억 원이라고 하는 그런 지원 자금을 주는 그런 사업을 만들어서 이게 한 3, 4년 정도 운영이 됐었고요. 그 이후에 이제 상태를 살펴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이제 처음에 예비 창업자로 시작하신 분들이 어느 시점이 되니까 1년이 지나서 또 초기 창업자, 이제 초기 창업 기업으로 이제 신청을 하셔야 되고, 또 그 다음에 또 이제 도약기 창업 기업으로 신청을 하셔야 되고 하다 보니까 항상 이 예비 창업 패키지와 초기 창업 패키지와 이제 창업 도약 패키지의 주관 기관이 다르다 보니까 여기 냈다 저기 냈다 이렇게 하면서 뭔가 일관성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기부에서 이제 고민을 했던 게 뭐냐면은, 아니 어떤 기관은 이런 예비 창업자와 초기 창업자, 도약기 창업 기업 이 모든 사람들을 다 이렇게 하나로 포용을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이 패키지 사업하고 완전히 똑같은 내용이고 진짜 요만큼 안에 디테일한 부분 조금만 차이가 나지만 기본적으로 지원 자금이나 그런 그 목적 자체는 똑같은 거를 하나의 주관기관에서, 그리고 이건 아무래도 대학에서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지금 그 대학이라고 하는 곳에서 예비 창업자와 초기 창업 기업과 도약계 창업 기업을 모두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맞춰서 창업을 중점적으로 지원한다 그래서 창업 중심 대학, 창업자들을 전주기적으로 지원한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름을 붙여서 창업 중심 대학 지원 사업을 만들었고요. 이게 이제 전국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8개 정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트랙을 만들어 놨는데 그럼 예비 창업 패키지와 예비 창업자 창업 중심 대학은 뭐가 다르냐 그러면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로 거의 똑같은 사업인데 다만 이제 주관기관을 따로따로 설립해서 그 특성에 맞게 운영을 하느냐 아니면 하나의 기관에서 예비 창업자 일부, 초기 창업기업 일부, 도약계 창업기업 일부를 이렇게 그 선정을 해서 전반적으로 지원을 하느냐 요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쯤에서 이제 자주 묻는 질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러면은 나는 그럼 창업 중심대 예비 창업자로 예창패 같이 지원해도 돼요? 나 초기 창업 기업인데 이거랑 초창패 같이 지원해도 돼요? 뭐 나는 도약기인데 창도패랑 같이 지원해도 돼요? 그러는데요. 이 지원이라는 말을 좀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지원을 한다가 있고 받는다가 있거든요. 지원을 하는 건 되고 받는 건 한 개만 되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신청은 여러분이 뭐 수십 개를 내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자격 요건만 맞으면은 생애 최초 넣고 예비 창업 패키지 넣고 창업 중심 대학 예비 창업자 넣고 이렇게 해줘도 상관은 없는데 그렇게 지원을 할 수는 있다. 신청을 할 수는 있는데 만약에 이제 선정이 2개가 된다 그러면 그 중에서 한 개만 선택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비 창업 패키지와 창업 중심 대학의 예비 창업 지원 사업은 다른 사업입니다. 내용은 같지만 다른 주관기관에서는 다른 형태의 지원 사업이고 다만 이제 그렇기 때문에 신청은 할 수 있지만 둘 중에 하나만 지원받을 수 있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지원 사업에 선정이 됐는데 거기에서 협약식을 이미 했다 그러면 다른 건 자동 탈락이 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내가 둘 다 신청을 할 때 같은 아이템으로 내도 돼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요. 같은 아이템으로 내셔도 되고 완전 다른 아이템으로 내셔도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창중대에는 플랫폼으로 냈는데 뭐 예창패에는 뭐 다른 무슨 뭐 하드웨어로 냈다 그러면 그것도 뭐 딱히 그걸 뭐 대조해서 이거랑 이런 거 왜 달라 이렇게 트레이싱도 안 하고 전혀 문제도 없어요. 그런데 2개 다 선정되면 한 개만 선택 가능해져.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서 별의별 질문들을 다 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엔 하드웨어 내고 여기는 플랫폼 냈는데 내가 이쪽에 선정이 됐는데 나 이 플랫폼 갖고 와서 여기에 해서 되냐? 안 되죠, 그거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냈던 사업계획서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느냐는 여러분의 자유지만은 어쨌든 선정이 되면은 그 선정된 지원 사업의 사업계획서에 있는 내용으로만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개를 동시에 할 수는 없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창업중심대학 되면은 그럼 다음 단계 사업에서 유리한가? 이거 되게 궁금해하세요. 예를 들어서 내가 뭐 한양대학교의 창업중심대학 예비창업자에 선정이 되면은 그 다음엔 총기창업기 또 내면은 선정 확률이 높아지냐? 보통 이제 우수기업이나 최우수기업 판정을 받으면 뭐 이제 서류평가 면제나 이런 혜택 같은 게 주어지는데 그거는 이제 그냥 혜택인 거고요. 이제 그 같은데 똑같이 내면 유리한가 그러는데요. 이게 심사위원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꼭 유리하다고 할 수는 없고 그냥 결국에는 사업을 잘한 사람이 뭐 예창패를 하다가 창업중심대학으로 넘어오건 창업중심대학 뭐 예비창업 패키지를 하다가 초기창업으로 넘어가건 뭐 다른 데로 가시건 간에 그냥 사업 성과를 보고 여러분의 역량을 보는 거지 뭐 여기에서 계속 하니까 뭔가 인맥도 있고 뭔가 친분도 있어서 되냐? 그게 아니고 아예 사업단 자체가 분리도 돼 있고 담당자도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 뭐 여기가 우리 하던 데인데 좋은 데니까 더 주시죠. 이런 일은 없어요. 그래서 이 바닥 굉장히 냉정하니까 사업은 사업으로 승부하셔야 됩니다. 그것만 이제 좀 인지를 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그거 외에 이제 자주 묻는 질문이 또 있는데 그거는 이따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창업중심대학 주관기관은 이제 어떤 것들이 있냐, 이거를 이제 말씀드려야 되는데요. 제가 아까 8개라 그랬는데 총 9개 기관이 있네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권역별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경기, 인천, 대전, 세종, 충남, 충북, 부산, 울산, 경남, 강원, 대구, 경북, 광주, 전북, 전남, 제주에서 크게는 6개 권역으로 구분을 해놓고요. 이 권역별로 서울, 경기, 인천 쪽은 한양대학교와 성균관대학교, 대전, 세종, 충남, 충북 쪽은 한남대학교와 호서대학교, 부산, 울산, 경남은 경상국립대학교와 부산대학교, 강원도 쪽은 강원대학교, 대구, 경북은 대구대학교, 광주, 전북, 전남, 제주는 전북대학교 이렇게 이제 권역별로 돼 있고요. 그러면은 이제 이 주관기관별로 어떻게 지원을 하냐라고 하게 되는데요. 요 대학별 창업이라고 하는 것과 지역 일반 창업으로 이제 TO를 2개로 쪼개놨어요. 그래서 지역 일반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기업 소재지에 해당하는 권역에만 지원이 가능하다.
즉 뭐냐면 우리 회사가 초기 창업 기업인데 우리 회사가 서울, 경기, 인천에 있다 그러면 한양대학교에 내든지 성균관대학교에 내든지 둘 중에 하나만 낼 수가 있다. 우리 회사가 강원도에 있다 그러면 무조건 강원도에만 내야 되고 우리 회사가 제주도에 있다 그러면 무조건 전북대학교에만 내야 된다. 예비 창업자의 경우에는 소재지라는 게 없고 이제 그 기업의 어떤 그 위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비 창업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주소지, 그러니까 내가 실제로 주민등록등본상으로 거주하고 있는 지역만 낼 수가 있어요. 서울이나 경기, 인천에 사시는 분들은 한양대학교, 성균관대학교만 낼 수가 있습니다. 이걸 바탕으로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가 인천에 있다 그런 창업기업이라면은 한양대학교나 성균관대학교에만 둘 중에 하나에만 지원이 가능하다. 자, 그런데 약간 특이한 거는 어떤 대표님은 경기도에 사세요. 경기도 화성에 사는데 우리 회사는 강원도에 있다. 그러면은 그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거주지가 주소지가 경기도지만 기업이 소재지가 강원도이기 때문에 강원권에 있는 강원대학교에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예비 창업자는 무조건 주소지로 따라간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간혹 가다 보면은 뭐 내 아들이 제주도에 있는데 그럼 제주도면은 전북대에 내도 되지 않냐? 이게 안 돼요. 지역 일반으로 하면은 그 여러분 그 공식적인 서류상으로 나오는 주민등록 등본상의 그런 부분이고, 그럼 지금 옮기면 되지 않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항상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그 권역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설립일도 그렇고 무조건 공고가 나오면 공고일 1월 12일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지금 와서 바꾸는 건 아무 의미가 없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대학발 창업 같은 경우에는 대학발 창업에 해당하는 유형이 있어요. 그 유형이 이따가 말씀드릴 건데, 그 대학발 창업 같은 경우에는 기업의 소재지와 무관하게 그냥 대학발 창업기업 조건에 부합하면은 아무 곳이나 지원이 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강원도에 소재가 되어 있지만 내가 대학발 창업기업에 해당한다 그러면 한양대학교에 지원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예를 들어서 제주도에 있는 대학인 그 창업기업인데 우리가 이제 성균관대학교하고 뭔가 협업을 해서 대학발 창업기업을 인정받고 있어요. 그럼 여기 내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알고 계시면 되겠고, 지금 조금 규정이 명확하게 안 돼 있는 게, 그럼 제주도에 있는 기업인데 강원대학교하고 어떤 산학협력을 해서 창업기업에 대학발 창업기업에 해당하는데 한양대학교도 내야도 되냐? 이건 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건 좀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대학발 창업기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흔히 이제 대학발 창업이라고 하는 거에 있어서는 어떤 대학이냐에 상관이 없이 공고일 기준으로 고등교육법 2조나 특정 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뭐 복잡하게 돼 있는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냥 대학, 그 대학의 재학생, 휴학생이거나 아니면은 그 재학 중이거나 재직 중이거나 휴직 중인 교원이나 교직원 예비 창업자는 대학발 창업에 해당이 된다. 그럼 이런 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역에 상관없이 어느 대학에든 낼 수가 있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중소벤처기업부 BINet이라고 하는 여기에 이제 기준상으로 대학이 운영 주체인 창업보육센터 입주 중인 예비 창업자도 대학발 창업에 해당이 된다. 그 대학 출신이나 뭐 어떤 뭐 재직자가 아니더라도 허용이 된다. 다만 여러분이 여기서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이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이 돼 있는 창업보육센터가 있어요. 그것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대학에서 단과대학에서 우리 공간 요렇게 만들어가지고 요거는 창업기업 지원해드릴게요라고 해서 그렇게 이제 자체적으로 운영하면서 대학교 안에서는 창업보육기관이라고 하고 있지만 중기부에 정식 등록이 안 돼 있다 그러면 그건 자격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반드시 운영진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공고일 기준으로 그 여러분이 하려고 하는 사업의 신청 제품이나 서비스 관련 혹은 이제 대학을 대상으로 해서 기술 이전을 받았다 그러면 그런 경우에도 허용이 됩니다. 여기 예비 창업자라고 돼 있는데 초기 창업기업도 허용이 되고요. 이걸 제가 공통적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 하나를 갖고 와서 그렇게 된 거고, 초기 창업기업도 허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대학으로부터 지분 투자를 받은 경우, 즉 산학협력단은 아니고 보통 이제 기술지주회사인데 지분 투자를 받았던 그런 이제 예비 창업자나 아니면 초기 창업 기업들 허용됩니다. 그 다음에 창업중심대학 협업기관과 협업을 통해서 추천기업 대상 기업이 됐다. 그래서 예비 창업자하고 이제 초기도 다 허용이 돼요. 제가 이거를 그 예비 창업자에 있는 걸 가지고 그냥 그대로 들고 와가지고 그 조금 여기에 지금 표현이 이상하게 돼 있는데, 모두 이제 초기 창업 기업이나 그 다음에 도약기 같은 경우에도 다 허용이 되니까 이 기준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다시 얘기하면은 지금 현재 대학생이거나 휴학생일 것
혹은 교원이나 교직원일 것, 혹은 창업보육센터에 정식으로 등록되어 있는 곳에 입주 중일 것, 혹은 기술 이전 계약을 대학과 했을 경우, 그 다음에 지분 투자를 대학으로부터 받은 경우, 그 다음에 이제 창업중심대학 추천대상 기업인 경우, 여기에 한해서는 대학별 창업으로 할 수 있고, 이때는 지역과 무관하게 지원이 가능합니다. 근데 대체로 보면 대학발 창업이 좀 포션이 작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동일하게 뭐 한 20명을 뽑는다 그러면 대학발 창업이 보통 40% 미만이기 때문에 경쟁률의 관점에서 어떻게 하실지 여러분이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지역 일반 창업 같은 경우는 공고일 기준으로 해서 사업장 소재지가 선택한 창업중심대 권역에 해당하는 초기 창업기업. 이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그 뭐라 그래야 되나 수도권에 있다 그러면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한양대학교, 성균관대학교가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만 선택해서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지역 일반 옵션이 있거든요. 저희 신청하기 할 때 옵션 둘 중에 하나 선택하시는데 지역 일반으로 선택을 하신다라고 하게 되면은 제주시 소재지의 창업기업은 반드시 전북대에 내야지 우리 부산이 더 가까운데 하고 부산에 내시면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럼 권역 구분은 뭐 어떻게 한 거냐라고 하게 되면은 그거는 이제 뭐 알아서 했겠죠. 중기부에서. 예비 창업자 같은 경우에는 사업장이 없기 때문에 대표자의 주소지 기준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서울에 살고 있으나 어떤 모종의 이유로 주소지가 부모님 댁으로 돼 있다 그러면 거기 가서 창업하셔야 되는 거고, 반대로 여러분 부모님이나 본가가 지방 어떤 전주에 있다라고 하더라도 뭐 경기도에 사시는 분들은 전주에 가서 이제 신청을 하셔야 되는 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 얘기했군요. 전주에 본적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주소가 서울 권역으로 돼 있으면 이제 서울 권역으로 내셔야 되는 뭐 이런 기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2024년도 창업중심대학 도약기 창업기업 지원 사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업중심대학 도약기 창업지원 지원사업 모집 공고는요, K-스타트업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네이버나 구글 검색창에서 K-스타트업 이라고 하는 이제 그 단어를 치시고 엔터를 눌러서 이제 나오는 검색을 해보시면 바로 나오게 돼 있는데요. 그 K-스타트업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창업중심대학 도약기 창업기업이라고 하는 이 모집 공고를 살펴보시면은 이 안에 이제 전반적으로 그림에 보이시는 것과 같이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정보들, 접수 기간에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어 있고, 아래쪽으로 쭉 내려오면은 모집 공고문과 사업계획서 양식 또 매뉴얼 같은 게 나와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창업중심대학에서 창업도약 쪽에 가까운 사업들은요, 기본적으로는 창업도약 패키지하고 완전히 똑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용상으로 똑같은데 우수한 기술과 비즈니스 모델을 보유한 지역 및 대학발 도약계 창업기업 대상으로 지원을 하겠다. 사업화 자금은 1.2억 원, 1억 2천만 원 내외고 최대 3억 원까지 준다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3억 원 받은 기업들이 제법 있습니다. 그래서 꽤 괜찮은 사업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게 초창패까지만 해도 최대 1억 원이었다가 이제 이 창업도약으로 넘어가면서부터는 좀 비용도 그 지원 자금도 늘어났기 때문에 정말 좋은 사업이고요. 혹시 이제 어떤 분들은 그럼 창업도약 패키지하고 같이 신청을 할 수가 있냐 그러는데 신청 가능합니다. 대신에 두 개가 선정되면 그 중에서 하나는 포기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보통은 이 창업중심대학이 먼저 공고가 나왔기 때문에 결과가 먼저 나올 거고, 거기서 협약 얘기가 나오게 됐을 때 그때 협약을 하시게 되면은 뒤에서 진행하고 있던 창업도약 패키지는 자동으로 탈락, 자동으로 이제 빠져나가게 되는 거고, 만약에 내가 창도패를 좀 더 돈을 더 많이 받을 것 같다는 기대 때문에 이거를 져버린다 그러면 협약을 포기를 하면은 창도표에서 안 좋은 결과가 나왔을 때 둘 다 못 받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선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창업도약 패키지는 그냥 단독으로 진행하는 사업이고, 여기 있는 도약기 창업기업이라고 해서 창업중심대학에 있는 건 창업중심대학의 어떤 그 하나의 그 세션으로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내용은 똑같더라도 기관이 다르고 성격이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신청은 가능하고 하나만 선택할 수 있다. 이것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창업중심대학, 창업도약 주관기관은 여기 이제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9개 대학이 있어요. 제가 8개라고 이제 잘못 얘기했는데 9개 대학이 있고, 이 9개 대학에서 각각 3개씩만 뽑습니다. 되게 적게 뽑죠. 그래서 3개씩만 뽑고, 그 다음에 지역 일반은 8개씩 뽑습니다. 그리고 39세 이하 청년은 40% 선정 예정이기 때문에 여기는 상대적으로 중장년이 60% 오히려 더 많이 뽑는다고 돼 있는데요. 지금 창업도약기에 이제 접어들었다는 거는 창업 시작 자체가 한 3년에서 이제 최소한 7년 정도 그 전에 이제 창업을 하셨다는 얘기잖아요. 그렇다면은 그 기준으로 봤을 때 그 당시에 청년이었던 분들도 지금 흡수를 하겠다 이런 얘기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어차피 청년 그 인구수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라 그러면은 자원의 공정한 배분이라는 관점에서는 지극히 합리적인 선택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참고해서 지원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창업중심대학 이제 지원 자격 안내입니다. 이제 뭐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따른 대표자이자 창업기업의 대표자로서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창업 후 3년 초과 7년 이내인 자. 이거를 이제 되게 헷갈려 하시는데요. 간단하게 창업 기업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기업의 설립일, 사업자 등록증상 개업 연월일이나 회사 성립 연월일 기준으로 해서 그 시간이 2017년 1월 13일부터 2021년 1월 12일 안에 들어가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내가 과거에 뭘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뭐 창업 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냐 없냐 그걸 하셔야 되는데요. 그거는 사실은 이 그 참고 4에 이제 제가 뒤에 얘기하겠지만 창업 여부 기준초를 참고해서 거기에 창업으로 인정받는 그 시점에 기준일로 이제 설립일을 잡으면 됩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워낙 좀 헷갈리시면은 여기저기 물어봐서 정하시지 말고 그냥 아예 창업기업 확인서라는 게 있어요. 이거 검색해서 미리 받아보시면은 그걸로 확실하게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가장 깔끔한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격 예외 인정이라고 해서 이제 패스트 트랙이라고 돼 있는데 이름에서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거는 3년 이상 7년 미만 중에서 3년이 안 된 기업을 조금 더 빨리 들어갈 수 있게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통 0년차 사업 이전에 예비 창업을 받고 1년차 때 바로 그 초기 창업 패키지를 받았으면은 2년차 때 이걸 지원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2년차 때 사이가 붕 떠버려서 딱히 뭐가 없다 그러면 이 기업이 너무 괜찮은 기업이고 성장을 빨리 한다 그러면 패스트 트랙이라고 하는 걸로 인정을 해서 지원 자격을 주겠다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7년 이후는 패스트 트랙이고 뭐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좀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인데 이게 지금 말이 조금 애매하게 된 게 상기 신청 자격에 해당되지 않아도 신청 가능 이렇게 되니까 나는 10년차 기업인데 패스트 트랙 못 들어가냐 그러는데 애초에 들어갈 수 없게끔 설정을 해놨어요. 그래서 그런 이제 헛된 바람은 이제 포기하시고요. 이렇게 이제 생각을 다른 어떤 전략을 구성해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자, 공통적으로 창업중심대학에서 공식적으로 이제 지원 불가하다라고 못을 박아 놓은 게 있어요. 근데 이거는 어떤 특별한 제약 조건이라기보다는 그냥 보기만 해도 그럴만하네 이런 기업들인데요. 일단 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 뭐 당연히 안 되겠죠. 국세나 지방세 체납 중인 자, 왠지 해주면 안 될 것 같죠. 자, 그 다음에 그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 뭐 도박이나 유흥 같은 건데 그런 걸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안 된다. 그 다음에 예전에 비슷한 사업으로 협약을 체결한 적이 있다 그러면 중도 포기를 했다 그래도 두 번 다시 이제 거기에 대한 지원 자격을 안 주겠다. 뭐 이런 거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미 선정이 돼서 사업을 수행 중인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 올해 이제 지원 사업에 선정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중복 소외가 안 된다 이런 이제 규정이 있는데 여기 중소벤처기업부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환경부나 다른 데는 되지 않냐 그러는데 그것도 중복 소외 금지 대상에 들어가기는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반드시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 아까랑 똑같이 중단자도 포함이 된다. 그다음에 창업 지원 사업의 모종의 이유로 제한으로 제재 중인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뭐 과거에 있던 지원 사업에서 뭔가 문제를 일으켰다든지 아니면 다른 어떤 페널티적인 요소가 있어서 그런 경우에는 해당이 안 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여기 안 나와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이 2023년도에 했던 지원 사업이 아직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 게 있다 그러면은 요거는 해당이 안 됩니다. 요거는 종료 시점과 상관없이 2024년도 사업에 지원이 가능하니까 그거는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담 기관이 지정한 은행이 신한은행인데요. 신한은행에서 여러분이 사업비를 개설을 해야 돼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그 창업기업 이제 신청이 되고 나면은 어떤 이유에서든지 이제 사업비 계좌를 만들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설사 그 뭐 예비 창업자라 그런 바우처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사업비 계좌는 만들어야 되는데 그 사업비 계좌를 만드는 과정에서 여러분이 신한은행에 어떤 이유에서든 블랙리스트로 들어가서 개설을 거부당했다 그러면은 그 경우에는 여러분이 그 사업비 계좌가 안 되기 때문에 그 이유 하나만으로 이제 신청 자격이 탈락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뭐 이런 경우가 거의 없을 거라고 보는데 혹시 그런 경우가 있다 그러면 그거는 미리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자, 지금 현재 지원하고 있는 주관기관의 총괄 책임자나 전담 인력으로 참여 중인 경우 안 됩니다. 창업중심대학 창업기업 선정을 위한 주관기관 평가위원회 위원으로 들어가 있는 사람, 저 같은 경우에는 위원으로 풀에는 들어가 있는데 아마 저는 뭐 생각도 없지만 저도 안 될 거예요. 아마 그래서 이런 거 있고요. 만약에 이제 여러분이 그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이 돼 있더라고요. 이런 분들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수행 대상에서 배제가 됐거나 중소벤처기업 장관이 이 사람은 안 된다 이렇게 인정이 된 경우에는 지원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유의해서 해당이 안 되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주요 지원 내용입니다. 이제 시제품 제작이나 아니면 지재권 취득이나 이런 것들에 필요한 그런 사업화 자금을 평균 1.2억 원, 그 다음에 최대 3억 원까지 이제 지원을 해준다. 그리고 어떻게 이제 주냐면은 창업 아이템이나 선정 평가들을 종합해서 사업비를 이제 차등으로 배정을 할 거다. 점수 제일 높게 받으면 3억 원까지 받을 수 있고, 좀 낮게 받으면 1.5억 원이나 1.6억 원 이 정도 받을 수 있고, 1등을 했어도 예산이나 이런 걸 감안해서 3억 원까지는 안 주고 뭐 2억 원이나 1.8억 원 이렇게 줄 수도 있습니다. 총사업비 예시를 보면은 여기에 그 창업도약이나 예비 창업하고 다르게 창업도약이나 아니면 초기 창업기업 같은 경우에는 자기부담 사업비라는 게 있어요. 이건 뭐냐면은 여러분이 그 뭐라고 해야 되나 그 사업비를 받아서 그것만 쓰는 게 아니고 여러분 사업화를 위해서 쓰는 거니까 여러분도 돈을 내라.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민간부담금에 대한 개념은 제가 예전에 사전을 찍어 놓은 게 있으니까 그 영상을 참고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요. 여기 이제 예시를 보게 되면은 정부 지원 사업비를 예를 들어서 내가 1억 5천만 원을 받겠다. 이렇게 되면은 총 사업비는 2억 1,500만 원이 되고 이거의 70%는 1억 5천만 원을 받고 그다음에 나머지 30%는 현물로 20%, 현금으로 10%를 계상해서 2,200만 원을 돈으로 내고 4,300만 원 현물로 냅니다. 그럼 이걸 보통 어떻게 진행을 하냐면은요. 현물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인건비나 아니면 우리가 갖고 있는 자체적인 재료나 아니면은 이제 그 기계 감가상각이기 때문에 정해진 요율에 따라서 이걸 쓰겠다라고 해서 그렇게 인증을 받으면 되는 문제고요. 나중에 이제 다 검수가 들어갑니다. 현금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지원 사업에 선정이 되면은 여러분 통장에 꽂는 게 아니고 신한은행 이제 신한은행으로 고정이 돼 있어요. 신한은행에 기업의 그 계좌를 개설하게 합니다. 그래서 사업비 계좌 통장을 따로 개설하게 한 다음에 거기에 여기 있는 현금에 해당하는 비용 2,200만 원을 넣으면은 거기에 대한 그 예금 잔고 확인서를 본 다음에 정부 지원 사업비 1억 5천만 원을 거기에 같이 꽂아줍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사업비를 요 두 개를 합친 걸로 하고 현물은 따로 쓰게 한 다음에 이제 진행이 되게 돼 있고요. 나중에 이제 그 사업비가 제대로 쓰였나는 따로 이제 회계 감사를 해서 이제 감사를 하고 뭐 불인정 항목이 나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사항들을 검토를 하게 되겠죠. 다만 이제 여러분께서 알고 계셔야 되는 건 사업계약서를 쓰실 때는 이 총 사업비의 70%라고 해서 잡았는데 여러분이 최대 3억 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 3억 원이 들어가야 되고요. 그럼 이거에 맞춰 가지고 이쪽에는 이제 3억 원보다 큰 4억 얼마가 들어가야 되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2,200만 원 요거를 맞춰서 계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관련을 해서 이제 계산을 하시면 되고요. 관련된 이제 서식이나 이런 것들은 제가 따로 한번 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통 이런 이제 지원 사업 이제 소개를 시켜드리게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 중에 하나가 지원 자금 어디에 써도 되나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워낙 다양한 분야의 사업들을 하시는 분들이고 또 그런 사업을 하다 보면은 굉장히 다양한 용도로 이제 사업 자금을 활용하고 싶어 하시잖아요. 어떤 분들은 사람을 만나야 되다 보니까 영업을 많이 해야 돼서 오히려 광고, 홍보나 접대비로 많이 쓰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어떤 그 비율의 제약이 있고 또 이제 정부 지원 자금이다 보니까 가장 이제 보편화된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스타트업의 용도로만 쓸 수 있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몇 가지 주의사항을 좀 알고 계셔야 되는데 첫 번째, 재료비로는 쓸 수 있다. 내가 어떤 시제품이나 뭔가를 만드는 재료비로는 쓸 수 있다. 다만 여기서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양산자금 지원 불가예요. 이거 뭐냐면은 내가 금형 다 만들어 놓고 뭐 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만들어서 팔려고 그러는데 거기에 관련된 재료를 사거나 뭔가를 하기 위해서 저쪽 업체에다가 뭐 이제 뭐 이런 그 의뢰를 한다 그랬을 때 그게 양산이라고 목적이 명확하게 보이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은 사용이 불가하다. 왜냐하면 모든 정부 지원 사업은 양산 자금으로는 사용이 못하게 돼 있어요. 그게 어떤 그 제가 예전에 올렸던 사업에서도 얘기를 했지만은 예를 들어서 제가 요 밑에서 김밥 장사를 하려고 하는데 그 김밥 장사를 위해서 재료를 구입해서 그걸 가지고 이제 얼마씩 받으면서 판다. 쉽게 얘기해서 원가를 재료로 만들기 위해서 원가를 남의 돈으로 쓰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거는 금지가 되는데 그 확장성상에 있는 양산 자금으로는 다 활용이 불가하다는 거죠. 그럼 양산을 위한 기계 장치는 어떠냐라고 하게 되면은 양산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명시가 되지 않으면 시제품 제조를 위해서도 필요한 부분이 기계장치이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여러분이 어떻게 표현을 하냐에 따라서 좀 일부 허용이 되긴 된다. 근데 이것도 주관기관과 협의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외조 용역 같은 경우도 뭐 양산 용역이 아니면 보통 허용이 됩니다. 뭐 시제품 개발이나 뭐 이런 거 이제 외주 용역으로 하는 경우도 있죠. 그 다음에 이제 특허권이나 지식재산권 출원비 쓸 수 있고요. 한 가지 아셔야 되는 거는 성금 땡기는 게 안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지재권 같은 경우가 출원을 하고 등록을 하는 게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출원을 했는데 이게 너무 늦어져 가지고 등록이 되는 게 그 협약 기간을 넘어갔단 말이에요. 11월에 끝나는 사업인데 12월에 등록이 됐다 그랬을 때 그때 그 비용을 이미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지출이 안 되거든요. 쓸 수가 없는데 만약에 여러분이 그런 법무법인하고 특허법인하고 뭔가 좀 싸바싸바 해가지고 얘기를 잘 해가지고 미리 성립금을 했다. 그랬는데도 그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등록이 확정되는 협약 기간 안에 등록이 확정됐다 그래서 그 사이에 납입이 되면 다행인 건데 예를 들어서 이제 협약 기간 끝난 이후에 등록이 됐다라고 하는 그 전에 등록이 됐다는 걸 증빙을 못하면은 이것도 나중에 이제 환수 대상 불인정 항목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기계 장치도 마찬가지인데요. 이게 가끔 예전에 그런 경우 있었어요. 그 맥북, 아이맥 같은 거를 주문을 했는데 이게 그 당시에 코로나나 이런 것 때문에 배송이 늦어져서 2달인가 늦어지는 바람에 협약 기간 끝난 다음에 이제 한 달 정도 지나서 도착이 됐습니다. 이거 불인정 항목이 떴어요. 물론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지 않냐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게 좀 아다르고 어다른 게 2개월 전에 이미 그 배송이 늦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좀 간당간당일 수 있다라는 거 이미 알고 있었던 사실이고 사실은 협약기간 막판에 장비를 샀다는 거는 적어도 협약기간에서 사업화를 위해서 쓰겠다는 게 아니고 쟁여놓으려고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목적이 너무 명확하게 보였기 때문에 인정을 안 해줍니다. 그래서 뭔가를 쓰려면 빨리 쓰는 게 좋다. 요거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인건비 쓸 수 있는데 대표자 본인은 인건비 받을 수 없고 대표자와 특수관계 이제 가족들은 인건비 지급이 불가하다. 여기에 대해서 불만 가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게 세금이라고 하는 점을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여러분처럼 창업을 하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꽁으로 5천만 원, 1억 원에 가까운 돈을 그냥 지원을 받는 건데 그걸로 본인 월급을 쓰거나 가족을 쓰게 되면은 굉장히 그 부정 사용에 대한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서류만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는 원천적으로 막고 있고요. 쉽게 얘기해서 대표는 그만큼 희생을 해라. 가족도 설사 직원으로 등록돼서 일을 한다 그래도 그만큼 희생을 해라. 이걸 아예 그냥 전제 조건에 깔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지급 수수료 같은 경우에는 사업화를 위한 거래를 대가로 이제 하는 뭐 기술 이전료, 보험료, 사무실 임대료, 임차료, 뭐 멘토링비 다 쓸 수 있는데 이것들은 이제 얼마든지 사용이 가능하고요. 다만 이제 멘토링비 같은 경우는 좀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 게 여러분이 아무한테나 상담을 받고 돈을 지급하고 뭐 세금 계산서 받아온 걸로 입증이 되진 않고요. 그 주관기관에서 규정한 그 멘토링 사용 규정이 있어요. 그리고 그래서 저한테 그 요청 되게 많이 들어요. 내가 이런 지원 사업 받는데 제가 하고 있는 원스톱 클리닉 같은 거 이 돈으로 쓸 수 있냐 그러는데요. 저는 세금 계산서를 끊어드릴 수 있고 저는 뭐 카드 결제만 되면 해드릴 수는 있는데 뭐 되게 요구하는 서류들이 많은데 제가 그걸 해드리진 않거든요. 그리고 어떤 데는 그거 인정을 안 해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그냥 멘토링비는 필요한데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비 같은 경우는 이제 출장할 때 쓰는 건데 뭐 동네 다니는 버스비나 전철비 이런 건 안 되고 지하철비는 안 되고요. 이제 좀 멀리 갈 때 출장비 같은 것들 쓸 수 있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택시비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좀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교육훈련비라고 하는데 이게 사업화를 위해서 필요한 기술이나 경영교육은 모두 허용이 됩니다. 여러분이 온라인으로 어떤 특정한 강좌를 돈을 내고 듣고 싶다라고 했을 때 그게 정식적으로 허용이 된 강좌라 그러면은 쓸 수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근데 채널 M&L에 유료 구독이 되냐? 요거는 좀 애매한데 안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말 그대로 정식으로 이제 그 창업진흥원에서 이제 허용한 그런 것들이 있는데 보통 상식적인 선에서 이루어지긴 하지만은 정식 인가받은 교육기관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또 하나는 사업화랑 관련이 있을 것.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플랫폼 사업을 하는 분들인데 뭐 AI 관련된 강좌를 듣겠다 그건 오케이지만 뭐 요리 강좌를 듣겠다 이거는 좀 이제 안 되게 되겠죠. 근데 뭐 콘텐츠 제작을 그쪽 관련하는 사람이 요리 강좌를 듣겠다 이런 게 좀 애매한데 이런 건 중앙기관으로 협의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나중에 회계감사에서 불인정 항목이 뜨는 경우도 제법 있어서 좀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광고 선전비, 홍보 비용으로 쓸 수 있는데요. 이것도 주의를 하셔야 되는 거는 그 홍보 비용을 썼을 때 그거의 완료가 반드시 그 협약 기간 이전에 끝나야 된다는 거. 예전에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은 그 구글 그 광고를 하려고 하는데 구글 광고 같은 경우에는 예치금을 두고 거기에서 이렇게 사용한 만큼 까내려가는 방식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치금으로 한 300만 원을 넣었는데 협약 기간 끝나고 나서도 다 못 써가지고 100만 원 정도가 남은 거예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그 100만 원을 환수를 시킵니다. 인정을 안 해줘요. 기간 끝나고 나서. 그래서 반드시 기간 안에 모든 자금과 활용이 다 끝나는 그런 이제 그 항목에 대해서만 인정을 해준다. 창업 활동비는 조금 특이한데 이거 예비 창업자한테만 해당이 되고요. 초기 창업 기업, 창업 도약 기업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 예비 창업자 같은 경우에는
그 사업화가 안 돼 있는 상황에서 사업자 등록이 안 돼 있는 상황에서 되게 자잘자잘하게 뭐 등기를 보내야 된다든가 뭐 볼펜을 사야 된다든가 1, 2만 원짜리 무슨 뭐 소모품을 사야 된다든가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좀 편하게 쓸 수 있게끔 하려고 그 준비 활동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자잘한 돈들을 그냥 경비로 쓸 수 있게끔 해줍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그 기록이 안 남는 거죠. 이제 세무기장이 안 되니까. 그래서 쓸 수 있게끔 해주고 막 아주 이상한 무슨 술집이나 노래방 같은데 아니면 50만 원 한도 내에서 굉장히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그 제약을 두는데, 다만 이제 예비 창업자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사업자 등록이 끝났다. 그럼 이런 경우에는 그 비목으로는 이 창업활동비는 사용이 불가하다. 그래서 예비 창업자에 한해서는 이 창업활동비를 최대한 울거먹으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약간 용돈처럼 쓰시더라고요. 그래도 뭐 좀 쓸 수 있는, 편하게 쓸 수 있는 돈이 있으면 좋으니까 이런 분들은 사업자 등록을 최대한 뒤로 미루는 게 유리할 수도 있는데요. 근데 뭐 50만 원 더 받자고 한 달, 두 달 늦추는 것보다는 정말 사업을 생각하신다면은 가능한 빨리 사업자 등록하고 빨리빨리 이제 사업 키워가지고 실제로 돈을 벌고 매출을 내는 게 더 좋은 부분이긴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감안해서 창업활동비는 생각을 해보시고요. 여기 이외에도 굉장히 여러분 그 개인적인 상황에 따라서 쓸 수 있는 비용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 비목에 대부분 해당은 되는데 그 외에 해당하는 것들도 합리적으로 사업에 분명히 활용이 된다라는 게 입증이 되면은 상식 가능한 선에서 쓸 수가 있고, 뭐 예를 들어서 나는 영업이 반 이상이야 그래서 접대비로 5천만 원을 쓴다 그러면은 그건 상식적으로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쓸 수 있는데 이 지원 자금으로 그걸 쓴다는 건 조금 좀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합리적인 선에서 생각을 하시고, 좀 미묘한 문제들은 주관기관의 담당자들하고 협의를 하시면 되고요. 지금에 와서 지금 상황에서 비목을 가지고 뭐 고민을 하는 것보단 지금은 이제 사업계획서를 잘 쓰시고 비목은 나중에 또 수정이 가능하니까 그때 주관기관 담당자랑 같이 논의하면서 수정하시는, 선정 이후에 고민하셔도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고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평가 및 선정 방법에 대한 안내인데요. 평가 절차는 2단계 평가입니다. 이건 뭐 거의 대부분의 지원 사업이 똑같은데요. 일단 서류 평가하고 그중에 일부 뽑아서 발표 평가하고 그다음에 최종 선정을 합니다. 창도패는 원래 뽑는 인원이 적어요. 그래서 대학별로 본다 그러면 대학별 창업으로 한정 지을 때 3명을 뽑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서류 평가는 2.5배수 내외니까 이거에 2.5배수면 7.5잖아요. 그럼 대략적으로 한 7개에서 8개 정도를 뽑는다고 보시면 되고, 이 이제 기업이 선정되면 발표 평가에 가서 평가를 받고 여기서 이제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이 됩니다. 이 과정 자체는 뭐 특이할 건 없어요. 사업계획서 잘 쓰시고 발표 잘 하시면 되는데, 이제 최종 선정이 되고 나서 나중에 이제 결과가 나올 때 가장 많이 혼동이 오는 거는 보통 선정 예정자로 되어 있다고 안내가 나옵니다. 이거는 선정이 된 거예요. 선정이 된 거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 발표 평가를 통해서 최종 순위권 안에 들어갔다는 얘기인데, 다만 이제 기업마다 여러 사연들이 있고 미처 체크를 못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다시 한번 선정된 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뒷조사를 합니다. 이 기업이 선정 요건에 어긋나는 부분은 없었는지, 혹시라도 사업계획서가 남의 거를 베낀 그런 기록이 없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 봐가지고 여기는 지원 사업을 선정해서 지원 자금을 받아도 하등의 문제가 없다라고 이제 판단이 되면은 그때 이제 선정으로 확정을 하고 이제 지원이 되고요. 만약에 이 조건에서 나도 예상하지 못한 어떤 문제로 탈락이 됐다. 그 이제 저도 뭔지는 알 수는 없죠. 근데 뭐 규정은 다 있으니까요. 그렇게 탈락이 됐다 그러면은 이제 그 뒤에 대기로 있는 기업이 선정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제 경험상 아예 여러분이 뭔가를 속이고 들어가지 않는 이상은 대부분 선정 예정이 되면 선정이 되는 경우가 많고, 특히나 창업도약은 선정되고 나서 그 이탈을 하는 경우는 거의 많지 않아요. 워낙 비용 자체가 크니까. 그래서 대기에서 올라가는 사례는 굉장히 희박하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신청 방법은 온라인 신청입니다. 공고가 1월 12일에 나왔고 그 다음에 2월 1일 목요일에 끝나는데요. 신청 접수 기간은 22일부터니까 내일부터입니다. 오후 4시까지 되는데요. 그 전에 신청만 미리 해놓는다면, 신청을 해서 이제 과제 번호가 나오거든요. 여러분이 그 사업계획서 쓰다 보면은 가장 먼저 헷갈리는 게 뭐냐면, 과제 번호 어떻게 써? 이거 되게 많이 물어보는데, 신청을 하고, 즉 이게 조금 애매해요. 그러니까 사업계획서에선 과제 번호 쓰는 항목이 있는데 신청하기 전에 과제 번호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보통은 저는 어떻게 추천을 하냐면은, 이게 시간이 좀 걸려요. 그것도 2월 1일 목요일 당일에는 엄청나게 밀리거든요. 그래서 아침부터 접속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 때문에 저는 일단 지금 당장 신청을 해라. 1월 22일 딱 뜨면은 그때 바로 신청을 해서 안에 뭐 구체적인 내용을 안 적어도 되지만 뭐 기업 이름이나 아이템명이나 그런 거 적고 뒤에 또 몇백 자 요약 적는 거인데, 그거는 그냥 막 그냥 뭐 아무 말이나 막 그냥 적어서 자수 채워가지고 일단은
제출 완료만 하지 말고 신청까지 해서 과제 번호 받는 데까지만 진행을 하면은 그럼 그 과제 번호 가지고 이제 사업 계획서 쓰면서 하나하나 이제 지나가면 되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보통 4시까지 신청 접수라 그랬는데 보통 6시까지는 이제 그 변경이 될 수 있게끔 보통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미리 하셔야 된다. 이런 것들을 좀 하시면 되고요. K-스타트업이라고는 이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이제 온라인 신청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실명 인증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 기업 인증. 요거는 이제 초기 창업, 예비 창업자는 실명 인증만 해야 되고요. 초기 창업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기업 인증까지 2개를 다 하셔야 되는데, 기업 인증까지 다 하셔야 되는데 사전에 누리집에 일단 먼저 가입을 하셔야 되고 실명 인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실명 인증 같은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어떤 과정이 있냐면 서울신용평가정보에서 뭔가를 받아야 되고, 또 기업 인증도 SCI 기업 실명 인증이나 이런 거를 다 받으셔야 되는데, 이 과정이 심하면 3일 정도 걸립니다. 보통 하루 이틀 안에 나오는 게 일반적이긴 한데 최대 3일까지 걸리는 게, 일단 사용자가 엄청나게 몰려요, 시즌 중에. 그래서 저는 이런 거는 사업계획서 쓰시기 전에 미리 써놔라. 나중에 이거 안 해가지고 시간 부족해가지고 못 하시는 경우 되게 많고, 당일날 9시부터 접수한다고 들어갔다가 그 9시부터 접수한다고 들어갔다가 그거 너무 밀려가지고 막 그 클릭 안 돼가지고 놓치는 경우가 꽤 있거든요. 연간 제 주변에서도 한 10명 넘게 나와요. 그래서 이거는 본인 실수예요. 준비를 미리 못했던 거고, 얼마든지 미리 할 수 있는 거니까 이건 미리 쪽 하셔야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 예비 창업자는 이제 실명 인증만 하면 된다는 점, 요것도 참고를 하시면 되겠고요. 어쨌든 이 신청 방법에서는 포인트는 2개입니다. 온라인 신청이라는 점, 그 다음에 그 신청 최종일 당일은 서버가 거의 터질 정도로 밀리기 때문에 시기를 놓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실명 인증을 하면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냥 다 생각하지 말고 그냥 당장 내일 오픈되면은 바로 신청부터 하고 진행을 하시는 게 좋다. 요것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유의사항입니다. 신청 마감일에는 문의 및 접속이 원활하지 않다. 뭐 여기서도 말하고 있잖아요. 항상 2, 3일 전에 미리 하세요. 이거 맨날 얘기하는데 맨날 놓칩니다. 이게 성격인데 이런 거 부분이 있고, 이제 4시 정각에 종료가 되니까 여기 접수도 4시 정각에 종료된다는 걸로 봐서 제가 볼 때는 제출 완료도 이번엔 4시에 끊을 건가 봐요. 근데 당일에 조금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긴 한데 요거는 좀 주의하셔서 웬만하면 4시 전에 모든 걸 끝낼 수 있도록 좀 생각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누리집 가입할 때 이 서울신용평가정보를 이제 실명 인증 필요하고, 또 이제 기업 인증도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반드시 전제 조건에 깔아야 되니까 사인은 24에서 요거 반드시 해야 된다. 3일까지 소요된다. 미리 하셔야 된다는 거 있고요. 제출 완료 버튼 누를 것. 이게 의외로 다 내놓고 신청하고 확인까지 누른 다음에 제출 완료 한 번 더 눌러야 되거든요. 그걸 안 하세요. 그래서 놓치시는 경우도 제 주변에 되게 부지기수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정말 안타까운 경우니까 반드시 제출 완료해서 제출이 완료되어 있습니다. 확인 메시지까지 끝까지 보고 진행을 하실 것. 이거 어디 가서 하소연도 못합니다. 자, 온라인으로만 신청 가능하다는 거 말씀드렸고요. 반드시 대표적 본인이 해야 될 건, 남의 이름으로 하는 거는 탈락 처리를 한다. 요거 이제 뭐 좀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사업 신청 후에 뭐 신청 대학에서 여러 가지 이제 관리를 할 거고, 접수 마감 후에는 변경이 불가하다. 자, 그 다음에 동일한 아이템으로 신청자를 다르게 해서 여러 개의 신청을 할 수가 없다. 이게 이제 뭐냐면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도 하시더라고요. 나 이거 하나 하면은 좀 확률이 낮으니까 뭐 이거 창업 중심 대학이 아니고 다른 지원 사업도 내 친구나 이런 친지한테 사업 계획서 이렇게 준 다음에 아이템 조금 이렇게 하고 약간 살짝 해가지고 동시에 내버려가지고 이제 그렇게 해서 신청을 하겠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걸려요. 예, 이게 안 걸릴래 안 걸릴 수가 없는 게 표절 검색 프로그램을 같이 돌리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DB, 과거에 냈던 것까지 DB를 돌려가지고 돌리다 보면은 이제 유사도에서 비슷한 사업 계획서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업종이 비슷한데 완전히 다른 사업인데 이제 이쪽 따로 내는 경우에는 뭐 어쨌든 이 사람이 대표가 되는 거니까 다른 사업으로 볼 수가 있겠지만은 사업 계획서 자체가 똑같다라고 하는 거는 둘이 써가지고 하나를 공유하는 거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신청 자체가 불가하고 평가 결과와 관계없이 탈락 처리를 합니다. 이게 대표적인 사례가, 여기에 정확하게 해당하진 않지만은 과거에 표절 검색도 안 하던 시기에 어떤 데가 있었냐면은 A라는 기업의 대표와 B라는 기업의 대표가 똑같은 사업계획서로 하나의 그 주관기관에 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둘 다 떨어뜨렸는데, 이 내막이 뭐냐면은 이 사업 아이템이 같은 거예요. 같은데 여기는 프론트 단을 개발하는 곳이고 여기는 엔드 단을 개발하는 거예요. 백엔드를. 그러니까 프론트엔드 백엔드를 이제 개발을 하는 곳이다 보니까
일 자체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쪽 입장에서는 아니 아이템이 똑같아도 이거 다르고 어차피 이 일 업무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우린 다른 사업을 하는 거다라고 냈는데 이 내막을 살펴보니까 대략적으로 A라고 하는 기업이 이 사업계획서를 써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했는데 B라는 기업이 이 A라는 기업한테 사업계획서를 공유받아서 자기도 내겠다고 해가지고 이 사람이 같이 일을 하는 거니까 뭐 어쩔 수 없이 좀 이렇게 인정을 해줬나 봐요. 그렇게 돼가지고 들어왔는데 사실은 이것도 저희도 심증이 있는 거지 뭐 누가 누구 걸 베꼈네 이거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이건 사실 기업 윤리, 모럴 해저드의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 두 개를 동시에 다 떨어뜨렸습니다. 그러니까 뭐 둘 사이도 좀 안 좋아졌을 수도 있고 한데 이런 것들이 안 되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이템이 설사 같다고 하더라도 프론트에서 보는 어떤 시장의 흐름이나 사업화가 다른 거고 엔드에서 보는 시장의 흐름이 다른 거잖아요. 만약에 굳이 그렇게 하고 싶었다 그러면은 둘이 동업을 해서 같은 회사를 차리든지 아니면은 A라는 기업이 이 초기 창업 예비 창업 패키지나 이런 사업을 통해서 초기 창업 패키지라는 사업을 통해서 주도적으로 간다 그러면 B라는 기업이 그 자금 안에서 일부러 외주를 받든지 이런 형태로 돼야 되는 거지. 둘 다 프론트엔드 같은 사업으로 여기서 1억 받고 여기서 1억 받아서 2억으로 사업해야지. 이런 거는 정부 지원 사업의 기본적인 방침에는 어긋난다. 그래서 이게 전 윤리적으로도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부분은 있어요. 결국엔 하나 가지고 두 개를 다 받겠다는 거잖아요. 이게 다른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형평성에 문제가 되는 것도 있어서 윤리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정부 지원 사업의 입장에서는. 그렇지만 뭐 당사자들, 사업을 하는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합리적인 판단일 수도 있는 부분이라 제가 거기에 대해서 뭐 옳다 그르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어쨌든 지원 사업 안에서는 이런 부분도 허용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같은 사업 계획서는 반드시 딱 하나에만 내야 된다. 그러니까 그 뭐라 그래야 되나 예창패에 내고 창업중심대학에 내고 다른데 이렇게 한 명이 여러 군데의 지원 사업이 내는 거는 말이 되지만 똑같은 예비창업 패키지나 뭐 창업중심대학 지원 사업 안에서 뭐 여러 명이 같은 사업을 이렇게 막 여기저기 산발적으로 내면 나중에 이거 걸렸을 때 굉장히 골치가 아프고 또 그냥 진행이 됐는데 우연히 나중에 그 교차 검색을 해서 나왔다 그러면 그때는 굉장히 악질적인 사례로 보고 형사고발까지 들어갑니다. 사업비 환수시키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감안해서 이 유의사항은 반드시 지켜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 다음 유의사항입니다.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거는 이제 그 정말 중요한 건데요. 창업지원 사업이 신청하는 자는 다음 사항에 유의해야 된다. 그래서 만약에 부정청구나 부정이익에 대한 요소가 나왔다라고 하는 경우에 거짓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이나 정부사업비업비, 정부지원사업비 전액 환수 및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참여 제한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사업비 사용이 다른 용도라고 하는 건 내가 꽃집 내겠다고 한 다음에 그걸로 플랫폼 반대의 경우가 있겠네요. 플랫폼 만들겠다라고 꽃집을 차리면은 그리고 그거에 대한 활용 용도가 보여지면은 그게 이제 환수 대상이 되게 되는 건데요. 통상적으로 보면은 아예 보통 이런 분들은 또 나름대로 머리를 굴린다고 영리하게 막 뭐 어떻게 막 돌려요. 근데 결과적으로 보통 이런 것들이 잘 터지는 거는 결국 누가 찌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걸 알고 계셔야 돼요. 어떤 분이 나 이렇게 썼는데 아무 문제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요 그 얘기를 녹음해서 기관에 찔러보면은 바로 이제 거기 형사고발 들어가거든요. 그런 사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주의하셔야 되고, 사업비를 부정수급을 했다. 뭐 누구한테 준 다음에 그걸 돌려받아가지고 휴킹을 했다. 이런 경우에는 부정사용금액 포함해서 최대 5배까지 이제 벌금이 주어진다. 대피를 되게 철저하게 봅니다. 타인이 대신 작성해서 제출하는 경우에 사기나 업무방해죄로 처벌이 될 수 있다. 이 대필자가 잡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필자 같은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보면은 제 경험상 누가 보통 이제 고발을 하는 경우나 둘 사이가 틀어져가지고 고소를 하는 경우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고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도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여러분 크몽이나 이런 데서 사업계획서 서식 많이 받잖아요. 그러면 그런 거를 돈 주고 사서 쓰면서 얼추 내가 이 사업하고 비슷하니까 여기에서 말만 조금 바꾸고 단어만 바꿔가지고 내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근데 그거에 여러분 자유지만 그건 참고용으로 여러분이 보시는 거고 그걸 그대로 베끼는 것 자체는 사실 문제가 있는데 이게 어떤 저작권의 문제가 아니고요. 그런 생각을 여러분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 다른 어떤 대표도 그렇게 썼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교체 검색에서 쫙 올라온단 말이에요. 유소도 뭐 한 70% 이렇게. 그럼 이 같은 사업계획서가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심사위원들이 보고 야 이거를 같은 걸로 봐야 되냐 아니냐에 대해서 보는데 이게 이제 안 좋게 가는 경우에는 이제 그 대필이나 아니면은 이런 그 중복 지원이나 아까 얘기한 모럴 해저드와 같은 그런 이제 사안으로 볼 수도 있고 그게 아니더라도 이제 평가에서는 되게 안 좋은 이미지를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사업계획서는 참고는 얼마든지 하시는 것도 좋고 뭐 조언이나 컨설팅을 받는 것도 좋지만 결국 최종적인 사업계획서에 본인의 어떤 그 신념과 가치관을 녹여내는 거는 본인이 직접 해야 된다. 이런 말씀만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흔하게 발생하는 경우는 아니에요.
공공재정 부정청구나 부정이익 환수에 대한 게 있다 그러면 형사고발 조치할 수 있다. 실제로 연간 보면 형사고발한 사례들이 제법 나와요. 그래서 저는 이걸 몇 번 봤기 때문에 이거 녹록하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반드시 유의사항은 지켜주셔야 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유의사항은 이제 사업비 환수나 아니면 좀 더 이제 빡센 어떤 형사 처벌에 관련된 부분이다 그런다고 한다면 일반적으로 이제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여러분이 지켜줘야 되는 그런 이제 유의사항들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첫 번째 사업 신청은 대표자가 반드시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그 평가자하고 서류의 신청자가 다르면은 탈락 처리되거나 추후 발견할 때 뭐 형사고발까지도 갈 수 있는 이슈다. 공고문 관련 규정이 위배되거나 뭐 허위 기재나 도용 누락을 했을 경우에 제외가 될 수 있고 나중에 이제 만약에 여기에 대해서 뭔가 좀 잘못된 어떤 그 요소들이 발견이 된다 그러면은 형사고발까지도 갈 수 있는 굉장히 골치 아픈 상황이 될 수가 있다. 그다음에 선정자는 뭐 예비 창업자, 초기 창업기업, 창업기, 도약기업 모두 똑같이 협약 종료일 이후로부터 1년 이상 창업기업을 유지해야 된다. 그런 경우가 있어요. 예비 창업자분들 같은 경우에 사업을 해보니까 녹록지가 않다. 너무 힘들어서 그만해야겠다라고 해도 일단 돈을 받은 이상은 1년 이상 유지를 해야 된다. 즉 만약에 협약 기간이 11월에 끝난다 그러면 그 다음에 11월까지 반드시 이 회사가 남아 있어야 되지. 그 사이에 만약 폐업을 하거나 뭐 아니면은 뭐 어떤 이유에서인지 폐업이나 다름없는 상황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한다 그러면 나중에 이제 주관기관에서 확인을 하고 환수 조치를 그러니까 그 전에 다 썼던 거 다 뱉어내라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초기 창업기업분들 같은 경우에도 보통 이런 자금을 오시는 분들 중에 되게 어려운 상황인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금난에 이제 시달리게 되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끝난 다음에 정말 힘들어지는 상황이 된다 그래도 사업 그 기업 자체는 유지가 돼야 된다. 왜냐하면 이게 돈 받는 사람들의 의무죠. 이 조항을 안 만들어 놓으면 돈 받고 막 쓴 다음에 폐업 딱 해버리고 손 털고 나가는 경우도 있고 실제로 몇 년 전에도 그런 이슈 때문에 한번 뉴스에 나온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는 1년이 지나서 폐업을 했는데 이게 의도된 거 아니냐. 너무 이거 자기적인 거 아니냐.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문제를 삼았던 적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셔야 되고요. 정당한 사유라고 한다 그러면 이제 법인 전환을 하면서 그 기존에 있던 개인 사업자로 폐업을 하는 경우 혹은 이제 경영 부진으로 동분기 매출의 60% 이상 감소돼서 더 이상 누가 봐도 이거는 어쩔 수 없다. 이런 경우는 이제 했는데 예전에도 뭐 매출이 그렇게 안 나왔는데 올해 매출 안 나왔다고 그만두는 건 1년 버텨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뭐 사업자 양도를 하거나 인수합병, 면세 포기 적용이나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이슈들에 대해서는 예외 사항이 있어서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한다 그러면 그땐 주관기관과 얘기를 한번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2024년도 중소벤처기업부를 포함한 중앙부처의 창업사업과 지원사업과 동시에 수행은 안 된다. 그렇지만 23년 작년도에 하던 거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이라면은 잔여 기간이 얼마나 남았건 간에 신청이 가능하다. 단 24년도에서 2개 이상의 모집 공고 기간에서는 신청은 가능하다. 지원할 수 있지만 선정이 됐을 경우에 최종 선정이 됐을 경우에는 하나만 선택해야 되고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최초 협약을 기준으로 한다. 여러분이 만약에 청년 창업사관학교 같은 지원 사업에 선정이 됐고 협약까지 했다 그러면 그 이후에 다른 지원 사업에서 더 큰 금액으로 결과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그걸 여러분이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여기다 포기할게 하고 이쪽을 한다 그래도 이 최초 협약이라고 하는 제약이 있기 때문에 그게 허용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냥 포기하고 나서 이쪽으로 못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즘에 전산으로 다 돼 있는 데다가 어쨌든 이렇게 규정으로 했을 경우에는 나중에 사업비 환수 처리를 해버리기 때문에 뭐 어떻게 이렇게 꼼수를 써가지고 넘어갈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그리고 그때쯤 돼가지고 사실은 뭐 상담을 받아도 이건 답이 없는 이미 이제 이렇게 공시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좀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타인의 사업계획서를 모방 표절하여 선정될 경우 이게 문제인데 이게 여기 나온 것처럼 제재 조치, 뭐 사업비 전액 환수, 참여 불가 이런 게 있는데 이 모방 표절이 되게 그 뭐라 그래야 돼 애매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분이 크몽에서 사업계획서를 막 사가지고 거기에다 숫자만 바꿔서 넣어버리면은 글자를 조금만 바꿔서 넣는다 그러면 나중에 이 교차 검색을 했을 때 비슷한 것들이 몇 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 생각을 한 명만 한 게 아니니까 그런 경우에는 여러분이 의도를 했고 의도하지 않았고 모범 표절이 걸린다는 거죠. 그래서 사업계획서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쓴다를 참고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구입하시는 거는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제가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샘플 공유를 웬만하면 안 해드리다가 하도 수요가 많아서 그러면 이렇게 쓴다는 느낌만 봐라라고 해서 저도 크몽에다 하나 올려놓은 건데 이런 부분들 감안해서 그대로 베끼고 말만 조금 바꾼다라고 하는 게 나중에 모방 표절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여러분이
좀 잘 써야 된다. 그럼 모방 표절의 기준이 어떤 거냐라고 하면은 이게 좀 말씀드리기가 애매한데 거의 글을 그대로 쓰면은 모방 표절이 됩니다. 근데 그거에 대한 거는 여러분 좀 고민을 해보세요. 이게 이제 보통 우리가 패러프레이징이라 그래서 이제 그 같은 사업 계획서의 내용을 인용한다 그래도 좀 적당히 좀 풀어쓰고 나의 어떤 그 의견을 집어넣고 해서 하면 문제가 되질 않는데 그런 부분도 사실은 좀 어느 정도 선에서 상담이 좀 필요한 부분이기는 하죠. 자, 이번에 그 사업에 선정된 사람이 그 협약 체결 의향서를 제출할 경우에 아까 얘기했듯이 다른 지원 사업 서류나 발표 평가 대에서는 즉시 제외가 된다. 근데 이런 경우 있죠. 발표 평가 다 끝나고 나서 여기가 먼저 나와서 협약을 했는데 그 다음에 얘기가 나왔다. 이런 경우에도 이 뒤에 거는 선정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거 고민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동사업에 선정된 자가 공고 및 관련 규정에 위배되거나 허위 기재 이런 게 있을 경우에 향후에 이제 참여 제한 걸리고 사업비 완수 걸리고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은 형사처벌이 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인데요. 이제 창업기업 같은 경우에는 기준 자체가 이 창업의 시점이 항상 중요하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뭐 내가 개인 사업자를 하다가 법인 전환하면서 양수도를 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되냐 그런 거 뭐 확인을 막 하고 뭐 그렇게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런 이슈들은 행정적인 부분이고 어차피 서류로 결정되기 때문에 제가 안 됩니다 그런다고 그게 안 되는 것도 아니고 됩니다 그래서 되는 것도 아니고 결국 주관기관이나 그 운영하는 그 기관에서 판단을 해야 될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정말 본인이 생각하기에도 좀 확인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주관기관에 전화를 해보시거나 아니면 아까 얘기한 창업기업 확인서를 받아서 거기에서 근거를 제시를 하시거나 뭐 창업진흥원에 전화를 해보시거나 이렇게 해서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창업도약 패키지랑 두 개 모두 지원이 가능하냐 그러는데 사실 여러분의 입장은 이해가 돼요. 둘 다 받고 싶겠죠. 둘 다 받고 싶을 텐데 둘 다 못 받습니다. 하나만 둘 다 신청은 할 수 있지만 두 개 다 선정이 돼도 하나만 받을 수 있다. 요거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부동산 임대업 사업자가 있어서 창업기업 시점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 모르겠다. 이거는 일부 가능할 수 있는데 이건 좀 확인을 해봐야 돼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예비 창업 패키지 같은 경우에는 임대 사업자를 어느 정도 조금은 용인을 해주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초창패나 그 창도패 같은 경우에는 이런 기준 자체를 되게 좀 애매하게 잡아놔가지고 저도 된다 안 된다를 말씀드리기가 어렵고 이것도 이제 똑같이 확인을 해봐야 되는 이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창업기업 하시는 분들이 사업하시는 분들이 좀 사연이 많잖아요. 뭐 특히나 3년이나 4년, 5년까지 했다 그러면 과거에 뭔가 좀 애매한 경우도 있고 했을 경우가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되게 걱정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는데 지원해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제가 경험상 해보면 상식적으로 안 되는 건 거의 다 안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상식적으로 되는 거 웬만하면 됩니다. 그게 애매한 건 그 이제 경계선에 걸쳐 있는 건데 그런 경계선에 걸쳐 있는 거는 대부분 차기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요. 굉장히 아이러니하게도 저한테 이런 걸 물어보시는 분들은 확인하는 걸 꺼려하는 거죠. 왜냐하면 뭔가 안 될 것 같거든. 그럼 저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지원 불가한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원을 하고 싶다. 희망의 끈을 놓고 싶지 않은 분들은 주관기관에 전화해서 물어보십시오. 그게 제일 깔끔합니다. 어떤 아이템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뭐 유통업을 하고 있었다. 뭐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를 운영하고 있었고 뭐 요식업을 하고 있었다. 다 신청받을 수 있고요. 신청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지원을 해서 선정이 될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창업도약 패키지나 창업중심대학에서 그 지향하는 어떤 그 핏이 있어요. 그 핏에는 맞아야지 평가를 잘 받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업종이 어떤 것인가가 아니고 결국에는 현장에 올라가서 평가를 어떻게 받는가의 문제가 되는데, 어떤 분이 제가 저 사업자 스마트 스토어 하고 있는데 이거 받을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면은 이걸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기도 애매하고 받을 수 없다고 말하기도 애매한 게, 자격은 돼요. 자격은 문제가 없는데 그것만 계속해서 내가 쇼핑몰 운영하고 있는데 이걸로 돈 주세요 이러면 당연히 안 줄 거고, 평가가 당연히 안 좋게 나올 거고요. 뭔가 여태까지 해왔던 경험을 바탕으로 뭔가 내가 새로운 어떤 그 아이템이 됐건 뭐가 됐건 어떤 사업화를 하는 과정에서 뭔가 좀 이렇게 하겠다라고 해서 정말 사업계획서를 잘 쓰고 어필을 잘하면은 충분히 선정 가능성도 있고 선정되는 분들도 제법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점에서는 가능하다라고 말씀할 수가 있지만, 또 이제 제가 허언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신청은 가능하고 결과는 봐야 한다. 이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슨 사업인데 무슨 무엇에 작업을 쓸 수 있나요? 이건 이제 뭐냐면 어떤 사업의 특성에 따라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좀
특이한 용도로 쓰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정부 지원 사업은 쓰기가 생각보다 편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상식적인 선에서 되는 것들은 웬만하면 되는데 본인이 생각하기에도 애매하면 이건 주관기관의 담당자랑 협의를 해봐야 되는 문제라서 지금 당장 뭐를 가져간다기보다는 뭐 확실하게 안 되는 비용이 있긴 하지만 저도 그거를 뭐 이렇게 얘기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뭐 상담으로 오시면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언을 드리긴 하는데 여기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고 그냥 그런 부분들은 선정되고 나서 이제 주관기관 담당자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참고사항에 보시면은 이제 중복 신청하고 수혜가 불가한 게 나와 있어요. 즉, 지금 이제 연도 기준으로 2024년 기준으로 동시에 할 수 없는 사업이라고 해서 나와 있는 게 창업도약 패키지하고 도약기 창업기업입니다. 그러니까 두 계좌 신청은 가능하지만 두 개를 동시에 할 수는 없다. 이 정도로 인지를 하시면 되겠고요. 팁스가 작년에 들어가 있는데 올해 빠졌거든요. 그래서 팁스 받으시는 분들 이번에 창도패 지원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한번 알아보시기 바라고요. 다른 지원 사업들도 이제 지원돼야 제외 대상이 있어요. 그래서 이건 중기부 기준인 거고 뭐 환경부나 이런 다른 데서도 제약 조건이 있으니까 그런 건 반드시 확인을 좀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창도패 그 창업기업 같은 경우에는 보통 도약기는 이제 패스트 트랙이라는 게 이제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여기 이 인정사업에 해당을 해서 여기에서 이제 만약에 참여를 했었고 여기에서 어떤 그 성과를 잘 냈었다라고 하게 된다 그러면은 창업도약 패키지의 패스트 트랙으로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 조건이 보면은 고용인원이 10명 이상이든가 20억 원 이상의 매출이 나왔던가 누적 투자 유치가 3억 원 이상이면 패스트 트랙으로 지원할 자격을 주기도 하고요. 그게 아니고 이제 비수도권 창업 기업으로 해서 기존에 뭐 이제 협약을 해서 한 기업으로 동일하게 신청하는 경우다라고 하게 되면은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 예전에 뭐 창업중심대학이 예비 창업 패키지를 했었고 초기 창업 패키지를 했는데 여기 지원한다 그러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혜택이 있을 수가 있다. 뭐 요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제가 전반적인 이 지원 사업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이제 해드렸는데요.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워낙 다양한 분들이 다양한 상황에서 사업을 하십니다. 또 사업을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되게 미묘한 부분들, 정말 저도 좀 뭐라고 말씀드리기 애매한 부분들은 그냥 여러분이 전화해서 물어보세요. 다만 이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뭔가 좀 본인이 내기에도 조금 애매하고 좀 까리까리하다 그러면 거의 대부분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혹시라도 좀 희망을 받고 싶으신 분은 저한테 말 듣는다고 그게 어떤 여러분한테 희망을 주지는 않기 때문에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직접 물어보시면 되는데 여기 이제 각 권역별로 또 이제 주관기관들 여기 쫙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뭐 예를 들어서 뭐 한양대학교에 내고 싶다. 예비 창업자다 그러면 뭐 2번호나 2번호에 전화를 걸어보시고 뭐 호서대학교인데 내가 초기 창업기업이다 그러면 2번호나 2번호에 이제 해보시고 이게 다 그 공고문에 나와 있으니까 그렇게 한번 하셔서 물어보시고 1차적으로는 국번업 7357에 전화해가지고 전반적인 내용들을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이제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하는 거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게 여러분 사업을 하는 가장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근데 대부분은 그냥 전화하는 걸 되게 부담스러워 하시더라고요, 요즘에는. 그러다 보니까 뭐 카톡이나 댓글로 남기고 전화 안 되나요, 유유 뭐 이렇게 하시는데 그거를 글쎄 확실하게 되는데 이제 착각을 하고 계신 분들은 좀 조언을 드릴 수가 있는데 애매한 거는 그냥 직접 전화해서 물어보시는 게 제일 빨라요. 그리고 이제 좀 진짜 애매하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뭐 메일이나 이런 걸로 문의를 한다면 확인을 이제 받아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모르면 그냥 직접 물어보자. 여기서부터가 어쩌면 여러분들이 이 창업 지원 사업을 준비하고 사업을 하는 어떤 시작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이 참고사항이 이제 뒤쪽에 나와 있어요. 이제 그 예시로 나와 있는데 이게 사실은 질문이 가장 많이 들어오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일단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되는 거는 내가 몇 년도에 뭘 해서 어떻게 했는데 막 구구절절 말씀하시는데 사실 그걸 제가 다 파악을 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솔직히 그런 댓글은 어떻게 보면은 좀 뭐라 그래야 되나 답변을 일이 들으기도 어려운 게 어떻게 보면 제가 상담을 하는 그런 그 컨텐츠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그걸 다 상담을 드릴 수는 없고 다만 보편적인 기준에서 얘기를 한다라고 하게 된다 그러면 내가 창업 몇 년 차를 확인하기 위해서 확인하기 제일 좋은 방법은 이 표 안에서 개인 사업자를 내려고 하는데 상속이나 증여를 했는데 이종으로 됐다. 그럼 창업이 맞고 뭐 기존의 개인 사업자를 유지하고 있다. 그럼 창업이 아니고 기존의 법인 사업자를 가지고 있는
있는데 거기에서 개인 기업을 낸다 그럼 창업이 되고 뭐 이런 식의 이제 기준들이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내가 창업 기업인데 창업 몇 년 차인지 알고 싶다 그러면은 여기 창업에 해당하는 시점으로부터 지금 현재까지의 날짜를 계산해서 보시면은 창업 기업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걸 더 확실하게 볼 수 있는 거는 그 여기 있는 이 CERT kstartup.go.kr에서 이 창업 기업 확인서라는 게 발급이 됩니다. 이게 수작업으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딱 넣으면 뭐 기업 업력 쫙 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이런 서류 다 내보세요. 그럼 걔네들이 보고 이렇게 해서 아 여기는 몇 년도부터 한 창업기업을 확인합니다 해서 기업 확인서를 내줘요. 그러면은 그거는 이제 여러분이 그 날짜로부터 몇 년 차인 거를 계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어차피 내야 되는 거고 시간이 걸리는 거니까 요것도 미리 좀 받으셔가지고 반드시 이제 확인을 하시는 게 좋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애매한 게 예비 창업자인데 예비 창업자는 창업기업 조건의 기준을 안 따릅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보통 이런 지원 사업에서 규정하는 예비 창업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업자가 있어요, 없어요예요. 그리고 지금 사업자가 있어도 아주 극히 일부의 임대 사업자는 조금 이제 허용을 해주겠다. 딱 이 선밖에 없기 때문에 실제로 여러분이 예비 창업자라고 했을 때 봐야 되는 기준은 뭐냐면은 지금 현재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을 것. 예를 들어서 내가 기존 법인 사업자를 유지나 폐업을 한다라고 뭐 유지를 하고 있다. 근데 내가 이번에 다른 업종으로 새로 이제 개인 사업자를 낸다 그러면 여기서 창업으로 인정한다 그러지 않았냐. 그럼 나는 예비 창업자 아니냐 그러는데 규정상 보면은 법인 사업자가 있으면 안 된다고 규정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냥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요 창업의 기준으로 보면 안 되고 창업기업 조건하고 예비 창업자 기준이 다르다. 예비 창업자는 딱 하나만 보시면 됩니다. 지금 사업자 등록이 있냐 없냐. 그것만 보시면 되고 만약에 3년 이내에 사업자 등록이 한번 있었고 폐업을 했다 그러면 그것과 동종이냐 이종이냐 이걸 따지면 되는 거고요. 그런 거를 따지기 애매하면은 그건 무조건 1357이나 아까 얘기한 주관기관에 연락해서 물어보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댓글에 다셔도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이 그렇게 많지가 않으니까 그 부분은 한번 직접 확인해 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번에 제가 재촬영을 하면서 이제 집어넣은 건데요. 팁이라고 해서 이제 예창패나 초창패도 넣었거든요. 근데 솔직히 창업도약은 제가 드릴 수 있는 조언이 없어요. 왜냐하면 워낙 조금 뽑고 지원자가 워낙 많기 때문에 오히려 경쟁률만으로 보면은 예창패나 초창패보다 훨씬 높거든요. 한 대학에서 3명 뽑는데 몇 개 기업이 넣겠어요. 그 지역하고 이거저거 합치면은 대학발 창업만 해도 3개보다는 많이 넣는데 적어도 저는 이건 10대 1, 20대 1 넘어간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 정도 되면은 차마 제가 실적이 없어도 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희망을 드리진 못하겠습니다. 그건 희망 고문이고요. 여기서부터는 정말 답 없는 전쟁이기 때문에 성과도 잘 만드시고 성과가 없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든 그런 것들을 커버할 수 있는 뭔가를 만들어서 사업계획서를 내는 방법이 그나마 확률을 높일 수 있다. 이 정도 조언만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얘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M&S 스타트업 원스톱 클리닉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신청한다고 다 받아들이는 건 아니고요. 좀 상황을 얘기를 들어보고 이거는 지금 상황에서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면은 그냥 결제 취소를 해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양해를 구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보시고 이런 지원 사업 특히나 이런 이제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제 보셨던 것처럼 뭐 모방이나 표절 같은 거 안 되고 대필도 안 되기 때문에 사업 계획서는 본인이 쓰셔야 되고요. 제가 보통 이제 1시간 정도를 이제 정해서 굉장히 밀도 있게 이제 상담을 해드리기 때문에 여러분이 와가지고 뭐 본인 신세 한탄하고 아이템 뭐 열심히 설명하려고 하고 막 그러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보통 사전 상담에서 제가 조금은 해드리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이 원스톱 클리닉은 사업계획서 초안이 나와야 가장 제대로 된 이제 상담을 받으실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사업계획서 초안을 결국에 못 쓰시고 오시는 분들도 있는데 아무래도 완성해서 오시는 분들보다는 어떤 상담의 퀄리티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렇다고 제가 그분을 남들하고 다르게 막 3시간, 4시간 막 이렇게 막 무한정 받을 수는 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가 어느 정도 사업계획서를 써오셔야 되고 유료 강좌도 제가 조금 이제 앞으로 좀 준비해서 올려놓을 거기 때문에 그런 걸 참고하셔도 좋고요. 그래서 초안을 어느 정도 잡고 와서 내가 이거를 조금 더 이제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만들어서 가고 싶다라고 하게 된다 그러면은 한번 이런 유료 콘텐츠를 유료 교육을 직접 이제 만나서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가격이 저렴하진 않기 때문에 제가 뭐 받으세요 이렇게 여러분한테 말씀은 안 드릴 거고요. 다만 이제 재작년부터 계속 비용을 지불해도 좋으니까 꼭 한번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다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합법적으로 좀 고민을 해서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적어도 여기 와가지고 상담을 받으신 분들은 뭐 선정 결과까지 제가 책임을 지진 못하지만은 그래도 상당히 선정 확률이 높았고 그 다음에 굉장히 만족을 하고 가셨다. 여기까지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뭐 이 정도로만 말씀드리고, 진짜 이제 달려야 돼요. 앞으로 제가 보니까 예비 창업 패키지나 초기 창업 패키지도 2, 3주 안에 다 튀어나올 예정이고, 전 다음 주에 나올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럼 또 이제 계속 이제 몇 가지를 계속 시간차로 나갔기 때문에 3월달 이전에 모든 게 다 끝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2달 동안은 좀 사업에 대한 것들 열심히 하시는 것도 좋지만은 이 사업 계획서를 쓰고 좋은 평가를 받는데 집중을 하셔야 올 한 해 동안에 또 좋은 이제 사업 자금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좋은 기회가 나오기 때문에 좀 많이 신경을 쓰시는 게 좋겠다 이런 조언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은 건강보다는 밤을 새야죠. 안 되면 밤을 새서라도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준비를 하시고요. 뭐 그렇다고 목숨 걸고 하실 것까지는 없지만은 그래도 좀 많이 이제 관리하시면서 최대한도로 여기에 좀 집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모두 좋은 결과가 있길 바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이상 채널 M&A의 밸류 크리에이터 김장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